2월 17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임명 2달이 채 안 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검찰 고위급 인사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장관과 갈등을 빚은 게 배경이 됐는데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이른바 추미애 라인 교체를 놓고 이견이 컸던 걸로 전해집니다. 청와대는 오늘 신 수석이 여러 번 사의를 표했지만 그때마다 대통령이 만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신 수석은 청와대 회의에 꾸준히 참석하고 있는데 사직 의사는 여전한 걸로 알려졌죠. 추미애 윤석열 갈등을 진화하고 다시 검찰개혁의 속도를 내려던 청와대로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야권의 공세 역시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자, 신반장, 오늘 법사위에서는 대법원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었는데 여야 공방으로 사실상 파행됐죠. 네, 시작부터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네. 출석 안건이 부결이 됐는데 이어서 국민의힘 측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소란스러웠고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후에는 법사위에 나오질 않고 서초동 대법원으로 가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아, 만났습니까? 네. 좋습니다. 조반장, MB정부 사찰 논란 관련해서는요, 여당이 박형준 예비후보를 직접 겨냥하는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여당 인사들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박형준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직접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반대로 국민의힘 측에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조사하자,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 공방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군요. 좋습니다. 오늘 다룰 소식 많은데요.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조금 전 신반장과 얘기했지만요.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임명 2달이 안 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청와대는 검찰 인사를 둘러싼 이견이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이 사의를 거듭 만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치권 공방은 커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국회 법사위에선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거셌는데요.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네, 오늘 정치권에서 가장 핫한 인물은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입니다. 설 연휴를 전후로 해서 문 대통령에게 수차례 사의를 표한 것이 확인됐는데요. 문재인 정부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인 신 수석은 올해 1월 1일자로 취임했습니다. 신현수 신임 민정수석은 대통령과 함께 참여정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며 사법개혁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공유하고 있으며 국민을 위한 법무 검찰 개혁 및 권력기관 개혁을 안정적으로 완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른바 추윤 갈등이 극에 달했던 지난해 말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거하며 갈등을 매듭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죠. 징계 사유는 더 따져봐야 하고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며 윤 총장의 업무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여파는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났는데요.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6.7%, 부정평가는 59.7%로 각각 최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직후에 나온 인사가 바로 검찰 출신인 신현수 민정수석 발탁이었죠. 문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데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수석의 가교 역할을 통해서 청와대와 검찰 관계가 조금 더 부드러워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는데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관점의 차이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저 잘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처럼 국민들을 염려시키는 그런 갈등은 다시는 없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 수석은 왜 취임 2달도 안 돼서 수차례 사의를 표한 걸까요? 배경은 지난 7일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입니다. 딱 4명 아주 소폭의 인사였지만 상징하는 바는 컸습니다.
소속 검사들이 사퇴를 건의하고 또 최근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 중단 외압 의혹의 당사자로 거론된 이성윤 중앙지검장 유임됐습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이끈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최고 요직으로 꼽히는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이동했죠. 두 사람 다 대표적인 추미애 라인 인사로 꼽힙니다. 이 반대로 윤석열 총장 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장은 법무연수원에 그대로 남게 됐습니다. 글쎄, 다소 좀 총장께서 좀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패싱 이런 말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로서는 최대한 애를 썼습니다. 신현수 수석은 윤 총장뿐 아니라 자신도 패싱당했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범계 장관이 민정수석과 나누는 통상적인 논의를 건너뛰고 일방적으로 인사 발표를 했다는 건데요.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조율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무부 인사는 민정수석실을 경유해서 대통령에게 간다, 패싱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신속의 사의를 몇 차례 표시했지만 그때마다 대통령이 만류했다라고도 덧붙였는데요. 다만 박범계 장관 인사안이 조율이 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됐다는 사실은 또 인정했습니다. 민정수석실은 더 조율이 됐으면 하는 뜻이 있었는데 장관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절차가 진행됐다면서 이후에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럼 문 대통령도 이 갈등을 알면서 제거한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청와대의 의사결정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정권의 비리를 지킬 검사들은 무리하게 그 자리에 두고 정권에 대해서 강하게 수사를 하는 검사들은 전부 내쫓는 이런 짓을 가장 대통령 측근에서 핵심적으로 보좌하는 민정수석마저 납득하지 못하고 사표를 던지고 반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잡지 않으면 정권 말기에 다가갈수록 또 정권이 끝나고 난 뒤에 큰 화를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하게 밝혀둡니다. 일각에서는 민정수석실 내부 갈등성을 설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측근으로 알려진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현직 상관인 신수석과 부딪혔고 박범계 장관 편을 들면서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이 비서관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달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는데요. 다만 청와대는 이 비서관이 인사 이견을 말한 적은 없다면서 민정수석실 내 갈등은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법 여권에서는 논란을 일으킨 신수석이 물러나는 게 맞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수석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면서 검찰 인사는 장관의 대청으로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존심을 세우면서 비서로서는 부적격이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번엔 국회 법사위로 가보겠습니다.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불꽃 공방을 벌였고요. 예상대로 파행됐습니다. 당시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반드시 출석을 하여야 합니다. 몇 번에 걸쳐서 대국민 거짓말을 했죠. 심지어 야당 의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까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졌죠. 왜 다시 또 거짓말을 하냐고. 그랬더니 묵묵부답인 거 법원행정처장도 보셨을 겁니다.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사법부의 정치화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또 직권남용으로 국민의힘에서 고발 조치했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 참고인이라든지 증인이라든지 부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이미 그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몇 차례 설적 끝에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토론 없이 표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방이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무슨 근거로 막느냐는 야당, 또 국회법에 써있다라는 위원장이 팽팽히 맞섰는데요. 그러면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대법원장 출석 요구의 건을
네, 의사진행 발언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사진행 발언 기회 드렸지 않습니까? 한 분만 드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게 왜 독단입니까?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자,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에 대한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7인 중 반대 12인으로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예 대법원으로 직접 만나러 가겠다면서 퇴장했는데요. 저희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지금부터 서초동으로 출발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지 않겠다고 하니 민주당이 방탄을 하니 그러면 저희들이 가야죠. 직접 만나서 사퇴를 촉구를 하고 국민들께 사과를 하도록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자, 가시죠. 네, 이렇게 조용히 보내드릴 거예요. 정말로 그야말로 보여주기식으로 들어왔다가 본인들의 발언만 하고 가시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이 자리에서 충실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국회 법사위 이야기도 들어가서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청와대로 번진 검찰 인사 갈등,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문 대통령 만류. 네, 뒤에 살펴봤지만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무작정 서초동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면전에서 이제 사퇴하라는 요구를 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뭐라고 답을 했습니다. 궁금하죠? 일단 뒤에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임명 2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의를 표명했고요. 지난주부터 얘기가 솔솔 나왔는데 청와대에서는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이제 언론 보도가 쏟아졌고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죠. 청와대 발표나 뭐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취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지난 7일 발표된 검찰 인사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장관과 이견이 컸고 또 갈등을 빚었던 것은 사실로 확인이 됐고요. 설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도 신 수석이 수차례 사의를 표했다는 것, 그 배경에 검찰 인사를 둘러싼 이견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소위 춘미의 라인으로 불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 신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요직으로 꼽히는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이동시켰는데요. 오늘 오전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직접 기자들을 만나서 최근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검찰과 법무부 간에 이견이 있었고 민정수석이 몇 차례 사의를 표시한 건 맞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그때마다 대통령이 만류를 했고 거취 문제는 변화가 없는 상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신 수석이 사의를 접은 거예요? 네, 신 수석은 오늘 아침 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하는 등 정상 업무를 보고 있긴 한데요. 여전히 그만두겠다, 사의 입장은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사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뭐 일단 그 본인에게 주어진 임무를 하겠다. 일단 그렇게 해석은 됩니다만 그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좀 계속해서 속보를 좀 챙겨보고요. 아까 이제 신 반장이 소개했지만은 청와대 설명을 종합해 보면요, 민정수석을 패싱한 건 아니다. 그러나 법무부가 최종 조율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를 발표한 것은 맞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인사 발표에 앞서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은 이성윤 지검장과 대검 참모진의 교체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신 수석은 이러한 윤 총장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인사안을 조율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의견이 달랐는데 신 수석이 이견을 중재하는 도중에 인사가 발표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견을 중재하는 도중에 인사가 발표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유 반장이 했고 관련한 이제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 뭐 조금 전에 이제 한겨레 신문도 이제 보도한 내용을 제가 보니까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장관이 대통령에게 직보를 했고 이제 그 사실을 들은 이제 신 수석이 이제 사의를 결심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관련된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 조 반장도 좀 취재력이 좋잖아요. 그죠? 그래요? 네. 그럼요. 배경도 조금 더 취재를 해서 이제 신 반장한테 얘기를 좀 해주고요. 그 민정수석실 내부의 갈등설은 청와대 측에서 부인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어제 저녁부터 신수석 그 사의 관련 보도가 계속 쏟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일부 매체가 소위 조국 라인으로 분류가 되는 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직속 상관인 이 신수석을 건너뛰고 박범계 장관과 직접 인사 협의를 해서 신수석이 격분했다.
이런 보도를 내놨는데요. 청와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신수석과 이 비서관의 의견은 같았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네, 앞서 발제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신수석이 검찰 출신 인사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인사 발표가 났을 때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은 검찰이 아닌 사람을 쓴다라는 기조를 깼다는 점에서 또 파격 인사로 평가가 됐었는데요. 또 청와대와 법무부, 또 검찰 간의 갈등을 줄이고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는 역할이 기대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2달이 채 안 돼서 사의를 표한 것을 두고 이 검찰 개혁을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 또 청와대와 검찰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이 전반적인 상황을 알았느냐라는 이제 그런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아까 이제 신반장이 청와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다 공개할 수 없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언론 보도에서는 일단 그 직보를 받은 문 대통령이 조율이 된 줄 알고 결재를 한 것이다. 뭐 이런 그 여권 관계자의 멘트들은 좀 나와 있는데 확인은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제 야당이 공세에 나섰죠. 민정수석도 납득 못할 인사를 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좀 상당히 공세를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신수석 사의 표명을 레임덕, 그러니까 임기 말 권력 누수의 전조라고 주장을 하면서 신수석이 오죽하면 버텨내지 못했겠느냐. 이러려면 뭐하러 윤석열 검찰총장을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라고 말했느냐.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의 진짜 민정수석은 조국 전 장관이다. 차라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민정수석으로 불러들여라.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부는 온갖 우아한 척 윤석열 총장 뜻을 수용할 것처럼 하더니 결국 말뿐이었습니다. 정권 수사는 무력화하고 싶고 검찰 출신 수석을 포용하는 코스프레는 또 계속하고 싶고 청와대는 차라리 가면을 벗고 구관이 명관인 조국 전 장관을 민정수석으로 다시 불러들이십시오.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을 치르고 있는 나경원 예비후보도 SNS를 통해서 친문 순혈주의에 완전히 매몰된 민주당 정권은 더 고쳤을 수 없는 정권이라면서 여전히 이 정권의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은 조국 전 장관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네, 반면 여권에서는 신수석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법무부 인권국장 출신인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비서는 비서일 뿐이라면서 검찰 간부 몇 명의 인사에서 자신의 뜻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대통령 수석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하는 게 과연 적절한 처신인가? 그런 이유라면 사퇴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여당인 민주당은 사실 오늘 이 신수석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 공식 논평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청와대 참모로서 신수석이 취한 완강한 태도에 대한 좀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한 법사위원과 통화를 해보니까 신수석이 소위 이 패싱을 당해서 서운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어쨌든 신수석이 그만두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이 확실히 차이가 있군요. 자, 오늘 법사위는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 여부를 놓고 파행을 빚었습니다. 아까 이제 신반장이 소개했던 영상도 저희가 봤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성 퇴장을 하면서 서초동으로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실제로 대법원을 찾아갔죠. 네, 맞습니다. 직접 가서 만났는데 법사위 소속 의원 6명이 실제로 대법원에 가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약 30분 동안 면담을 했습니다. 직접 사퇴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여론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국민 60%가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집권 여당의 홍보위원장께서도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또 법원 내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일선 직원까지 최악의 대법원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께서는 말씀이 없으세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떤 답변을 했나요? 네, 그 사퇴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뜻을 재차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김도읍 의원이 우국충정해서 말씀드린다,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 김 의원이 사퇴 안 한다는 뜻이냐 묻자 김 대법원장이 그렇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또 최근 법원행정처 고위 관계자를 통해서 한 고등법원의 부장판사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언론에 났지만 사실이 아니라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네, 저도 아까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그 내용을 들었는데 그 여러 번 질문이 나와도 이제 사퇴 의사가 분명히 없다는 뜻은 전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국민의힘 측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고발 조치까지 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사퇴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또 공방이 더 거세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표명, 청와대 검찰 인사 이견이 있었다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류정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대선 경선 시간표를 좀 늦추자는 주장이 실명으로 제기됐습니다. 친문재인계 전재수 의원인데요. 차기 주자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TV토론 오늘 오후에 두 번째로 진행이 됐는데요. 두 가지 소식을 유정아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The winner takes it all. The loser standing small beside the victory. That's her destiny. 네, 승자가 모든 걸 갖는다는 이 노래 가사, 대선만큼 이 말이 잘 들어맞는 경우가 또 있을까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선 경선을 좀 늦추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당헌상 대선 180일 전에 후보를 결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달 정도 일정을 미루자는 겁니다. 그동안은 소위 썰로만 돌던 얘기인데 실명으로 주장이 나왔습니다. 친문재인계 전재수 의원입니다. 전 의원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저희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염병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정돼 있던 정치 일정도, 당내 경선 흥행이나 더 좋은 민주당 대선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표 조정을 충분히 논의해서 바꿔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표면적인 이유, 코로나 외에도 또 있습니다. 우선 규모가 큰 4월 보궐선거가 갑자기 생겼고 또 5월에 전당대회 같은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다는 겁니다. 또 야당도 대선 120일 전에 후보를 결정하니까 먼저 후보를 확정해서 공격에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심은 뚜렷한 친문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시간을 벌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단은 친문 선골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판결과 또 대선 참여를 염두에 뒀다는 거고요. 또 다른 제3후보가 부상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차기 주자 1위를 굳히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얘기겠죠. 전 의원은 이를 의식한 듯 엄중한 코로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 지사가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소위 이재명 때리기라는 거죠. 이 지사 지지를 공식화한 민형배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요. 경선 연기 주장으로 당내 분란이 일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언론의 소설 쓰기라고 했습니다. 이런 보도는 이재명에 대한 두려움을 커밍아웃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도 썼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 와중에도 그 어느 때보다 잡음 없는 총선을 치렀다. 불공정으로 오해받고 갈등 유발하는 그런 짓 못한다. 누구도 시도할 생각조차 않을 것이다. 그럴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네, 제가 직접 이 지사와 가까운 의원과 통화를 해봤는데요. 대선 경선 연기로는 이 지사를 견제하기 위해서 갑자기 나온 주장이라면서 정략적이고 명분이 없는 황당한 얘기라고 했습니다. 기존 당헌대로 대선 후보가 결정되고 나서 당과 결합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대선 경선 연기를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재수 의원과도 제가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요. 방송 도중에 갑자기 질문이 나와서 답하게 된 것이라면서 동료 의원들과도 의견을 나눠본 적이 없는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 관련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 당장 다음 달 초순에 이낙연 대표가 사퇴를 하고 나면 5월에 새로 들어설 당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른다는 데 있죠.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경선을 미루기 위해서 당헌 개정 전 당원 투표를 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당내 대선 경선 일정을 미루자는 주장, 사실 지난해 전당대회 때도 나왔었습니다. 코로나 상황과 여러 가지 이 당무 여건을 고려한 좀 개정 그 소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특별 장주 부분으로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네, 이때는 당시 대선 주자 1위였던 이낙연 대표에 대한 견제구인 동시에 또 유력한 당 대표 후보인 이 대표가 7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당대표였던 이해찬 대표는 먼저 대선 후보를 확정했을 때 본선에서 승리했다라면서 지금 현재의 당헌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차기 1위 주자에 대한 흠집내기냐 아니면 경선 흥행을 위한 카드냐, 대선 경선 연기 논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박영선, 우상호 예비 후보들 얘기입니다. 이 예비자를 떼고 나면
진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해서 거쳐야 할 관문이 있죠. 바로 당내 경선 투표입니다. 9일 앞으로 이제 다가왔는데요. 권리당원과 일반 시민의 50대 50 투표로 결정이 되는 만큼 당원들의 표심 잡기에 한창입니다. 민주당은 당내 갈등을 우려해서 의원들에게 캠프 보직을 맡기는 소위 줄 세우기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양 캠프에는 그래도 지원군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박경선 후보 측입니다. 친문 인사들과 장관 출신 인사들이 눈에 띄는데요. 우선 박 후보의 지역구를 물려받은 문재인 대통령의 북심, 윤건영 의원이 현장에 종종 동행을 하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의 입, 고민정 의원도 박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출신인 박 후보, 정경두, 조명래, 박양우 전 장관도 캠프에 영입을 했습니다. 우상호 후보 측을 한번 볼까요? 네, 86그룹과 또 박원순계 의원들이 눈에 띕니다. 역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필두로 해서 박 전 시장과 가까웠던 박홍근, 남인순, 기동민 의원 등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은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가 지지 의사를 밝혔는데요. 앞서 박 후보는 서울시 구의원 89명과 화상 간담회를 했고 또 우 후보는 서울시 시의원 79명의 응원 릴레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원들의 밑바닥 표심 잡기를 하는 일환입니다. 박영선, 우상호 두 후보는 오늘 두 번째 TV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부동산과 코로나19, 민생을 주제로 진행이 됐는데요. 공격의 수위가 1차 토론 때보다 한층 높아졌습니다. 관련 내용은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박 후보는 최근 야권 후보들과도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오세훈 예비후보와 설전을 벌였습니다. 오 후보가 박 후보의 1차 TV토론 발언을 문제 삼았는데요. 빌 게이츠의 말 중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으로 취사 선택하고 있다라고 한 데 따른 겁니다. 박 후보는 오 후보는 늘 성급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님 늘 성급하십니다. 늘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보지 않으시네요. 10년 전 무상급식 문제로 시대를 읽지 못해 사퇴하실 때처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대를 존중해 주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 후보 역시 박 후보는 말장난만 하는 후보라고 맹비난을 했는데요. 정책 비판에 연일 인신공격만 하고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박 후보의 언론관이 한심하다고도 했는데요. 방송인 김어준 씨의 TBS 라디오 방송에 대한 입장을 문제 삼았습니다. 언론인 출신 박 후보의 눈에는 청취율만 보이고 400억에 가까운 서울시민 세금이 지원된 수도권 공영방송의 낮은 중립성과 편파성은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인가? 네, 여러 여론조사에서 선두그룹에 속하고 있는 박 후보에 대한 야권 후보들의 비판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관련 내용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대선 경선 연기 주장 이재명 때리기, 당심 표밭 따지기 나선 박영선, 우상호. 네. 자, 시작할 때 아바 노래도 상당히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저희가 이제 회식을 못하니까 노래방 간 지가 오래돼가지고 유정아 반장이 좋아하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특별히 선곡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민주당 박영선, 우상호 예비 후보 간의 2차 토론이 오후에 진행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끝났죠.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네, 부동산과 코로나19 민생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이 됐는데요. 주로 우 후보가 박 후보의 공약을 비판하면서 토론을 이끌었습니다. 일단 경부 고속도로를 지화해서 주택을 지으면 강남 지역 집값이 들썩이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또다시 했고요. 또 우유나 신문처럼 갈비탕도 정기적으로 배달해서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을 꾀한 구독경제 경영에 대해선 이런 비판을 했는데요. 오늘은 갈비탕을 먹지만 내일은 설렁탕을 먹고 싶고 곱창볶음도 먹고 싶지 않겠느냐며 또 PC방을 월 단위로 정기 결제를 할 경우엔 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아지지 않겠느냐라고도 했습니다. 박 후보가 내놓은 보건의료 정책이 원격 의료 민영화 아니냐는 시민단체의 비판도 전했습니다. 박 후보도 날을 세웠습니다. 우 후보의 강변북로를 덮어서 아파트를 짓는 공약에 대해서인데요. 특정 사람들에게만 조망권을 줘서 강변 뒤쪽의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 후보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긴급 금융자금 지원을 1억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예산이 40조인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지 않겠냐면서 어느 자금을 활용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5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공약을 냈다고 했는데요. 또 박 후보는 우 후보의 서울시립대 공공의대 공약에 대해서 찬성한다면서 우 후보의 공약과 제 공약을 합치면 만점짜리라고 이렇게 대승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토론회가 이제 조금 전에 끝나가지고 저희가 이제 후보들의 이제 구체적인 발언은 소개해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유 반장이 좀 다시 정리를 해서요. 1, 2차 토론회 때 나왔던 얘기들을 좀 종합적으로 내일 다뤄주기 바랍니다. 좋죠?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이제 박 반장 설명을 들어보니까 두 후보의 전략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 후보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앞서 있다 보니까 여유를 좀 보여주는 이제 그런 모습이 눈에 띄는 것 같고 우 후보는 추격자로서 상당히 날선 비판을 던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로 보이는데요. 네, 역시 국장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맞아요? 네. 박 후보는 본인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안정성을 보여주는 데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본인이 장관 시절에 도입에 힘썼던 백신 주사기를 무척 강조를 했습니다. 주사기에 남는 백신 잔량을 최소화하는 건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만든 이 특수 주사기가 미국 FDA 정식 승인이 났다고 합니다. 박 후보는 일본은 이 주사기를 확보 못해서 백신을 일부 폐기했다면서 세계 백신 주사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박 후보가 오늘 토론회에서도 이 주사기 사진을 여러 번 들어 보이면서 강조를 했는데 이제 우 후보가 이제 계속 보여주시니까 칭찬을 워낙 기다리시는 것 같다라면서 칭찬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상 후보는 또 이 박영선 후보의 공약을 또 비판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특히 이 수직 정원 공약에 대해서 수정하거나 철회해달라 흉물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이 박 후보의 공약대로 수직 정원에 나무 5천 그루를 심으려면 최소 40에서 45층은 돼야 하는데 서울시내 특히 강북에는 이런 걸 세울 수 있는 땅이 없다는 겁니다. 또 가을에는 낙엽을 치우느라 난리가 날 것이고 또 모기가 들끓을 것이다 이런 지적도 했는데요. 상당히 디테일하게 지적을 했고 이 본선에서 야당과 전문가들의 공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박영선 후보는 아마존의 제2본사가 이런 수직 정원 형태로 지어진다면서 선진 도시의 새로운 트렌드다라고 했는데요. 또 수직 정원 설계는 계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디테일 토론은 성급하다라고 맞섰습니다. 네. 자, 두 예비 후보 간에 공방이 정말 뜨거워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1차 토론 때도 그랬지만은 이제 강남 재건축이라든지 이제 부동산 문제를 놓고 많이 이제 부딪혔잖아요.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이슈가 부동산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실제로 이제 여론조사에서도 그런 내용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서울시장 선거 말고 정부에서도 부동산 관련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잖아요. 오늘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를 했는데요. 지난 4일에 발표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서울지방 주택 매매 가격 상승폭이 소폭 둔화됐다고도 자평을 했는데요. 집행 속도를 높이겠다면서 관련 법안을 이번 주 중에 국회에 제출을 하고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해서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약 25만 호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는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하여 구획 확정 등 세부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해 나갈 방침입니다. 네, 또 홍남기 부총리는 대책 발표 이후 제기됐던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사업 예정 구역 내 과한 재산권 침해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 헌법상 정당 보상이라고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목표 물량이 과도하게 계산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보수적인 관점에서 산출했다라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공공주도 사업이라 민간의 자율성이 제약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공공주도 패스트트랙을 추가로 제시한 거기 때문에 토지주의 조합의 의사 반영의 폭을 더 넓혀주는 그런 거라고 했고요. 그야말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이사 대책과 이미 발표한 물량을 합산할 경우 2025년까지 200만 호 이상, 구체적으로 205만 호의 주택이 공급되는 것으로서 이는 2000년대에 들어 최대 규모입니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이번 특단의 공급 대책을 반드시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속보로 전했지만요. 문재인 대통령도 아주 강한 표현을 써가면서 부동산 정책에 사활을 걸라는 그런 얘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에서인데요. 그 이사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국토부에
명운을 걸어달라고 했습니다. 국토부의 노력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결과로서 주택과 전월세 가격 안정을 실현하지 못하면 성과를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 공급 방식을 혁신하면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의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 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들이 더 이상 주택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네, 야권 재보궐 관련 소식은요. 이따 박 반장 발제 때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여당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대선 경선 연기 주장 이재명 때리기 당신 표밭 따지기 나선 박영선 우상호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봅니다. 하버드대 로스쿨 램지어 교수가 위안부는 매춘부였다는 논문을 써서 파문이 커지고 있죠. 그런데 램지어 교수의 역사 왜곡 논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2년 전 쓴 논문에서는 간토 대지진 당시에 조선인 학살을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하버드대 측은 학문의 자유라며 램지어 교수를 감쌌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 얼마 전 후쿠시마에 강진이 있었죠. 지진이 지나간 직후에 트위터에 이런 글이 올라온 겁니다. 이 황당한 가짜 뉴스, 여정의 중간 존엄 인기 코너죠. 북마크에서도 다뤘었습니다. 지금이야 안 속겠지만 100년 전 간토 대지진 때만 해도 악의적 소문에 무고한 조선인 수천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가볍게 꺼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다고 이 진실을 왜곡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주장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죠. 하버드대 마크 램지어 교수입니다. 램지어 교수, 알고 보니 역사 왜곡 상습범이었습니다. 지난 2019년에 발표한 자경단 일본 경찰 조선인 학살과 사립 보안 업체란 논문에서인데요. 지진 후 조선인이 불을 지르고 우물에 독을 탔다는 건 근거 없는 소문이 아니다. 조선총독부의 당시 보고서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간토 조선인 학살도 팩트를 교묘히 비틀었습니다. 조선인들을 마치 범죄 집단처럼 묘사했는데요. 학살이 일어난 건 맞지만 당시 조선인의 범죄율이 높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일종의 정당방위였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나치의 유대인 학살도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램지어 교수는 우리 민족의 저항운동을 테러처럼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박열 열사까지 소환했습니다. 言ってみる。15円。15円。朝鮮人。出ます。ここに拘束されている朝鮮人の中で一人だけ選べ。朝鮮人には英雄、我々には敵となる適当なやつ。帝茶主会僕列が広人皇太子殿下を暗殺しようとしました。この事件はどう見ても捏造だ。Is this true? 박열 열사, 일본 정부가 간토 대지진으로 민심이 흉흉해지자 혼란을 잠재우기에 내세운 희생양이었습니다. 램지어 교수는 명백한 암살 시도라고 규정했지만 말입니다. 근거가 뭐냐고요? 일본 정부의 자료와 일본 극우주의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램지어 교수가 인용한 일본 극우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부에선 토착 왜구라고 부르고 있죠. 우리나라 극우 인사들의 글도 줄줄이 인용했습니다. 위안부와 교수들이라는 제목의 이 자료는 시작부터 한국 여성이 위안소에 강제 동원됐다는 문서는 발견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언급된 국내 학계 교수들을 보니 박유화 세종대 교수,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외에도 대부분 극우로 분류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극우 논객 지만원 씨의 발언도 인용됐습니다. 위안부 여성 대부분이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에 매춘업에 들어가려 했다는 겁니다. 램지어 교수가 어떤 자료들로 논문을 썼는지 짐작이 갑니다. 램지어 교수의 논문으로 요즘 하버드대 안팎이 시끄럽습니다. 하버드생들과 미국 내 한인 사회는 물론 전 세계 지식인들이 나서 거세게 항의 중인데요.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도 논문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답장이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대학 내에서 학문의 자유는 논쟁적인 견해를 표현하는 것을 포함한다며 논쟁적인 견해가 우리 사회 다수에게 불쾌감을 줄 때도 마찬가지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버드에선 역사 왜곡도 논쟁의 영역인가 봅니다. 하버드대의 상징 문장은 베리타스입니다. 라틴어로 진리, 진실을 뜻하는데요. 학문의 자유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실을 왜곡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버드의 역사를 보면 비슷한 논란이 꽤 있었습니다. 제국주의 논리에 발맞춰 우생학을 발전시켰던 곳이 바로 하버드였습니다. CIA의 뒷돈을 받고 중동 연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당시 관련 사실이 문제가 되자 하버드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To me, that was not surprising. But what was surprising was the blatant way that he defended this thing, and how Harvard, was not embarrassed enough to kick him out right away, because they said things like, freedom of academic freedom and things like that. 하버드대가 대학으로서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ou've gone to Oxford and Cambridge and part of the elite. You just have inculcated into you the understanding that there are certain things it wouldn't do to say, or for that matter, even to think. And that's the primary, that's the indoctrinating function of the universities. 더욱이 하버드 입장에서 램지어 교수는 그냥 교수한 사람이 아닙니다. N화를 등에 업은 돈줄이라고 할까요? 램지어 교수의 공식 직함, 미쯔비시 일본 법학 교수입니다. 전범 기업이죠. 미쯔비시 중공업이 1970년대에 하버드에 150만 달러의 기부금을 주고 만든 자리, 그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앉은 게 바로 램지어 교수입니다. 논문에 일본 극우의 시각이 그대로 투영된 건 우연이 아니란 겁니다. 어쩌면 램지어 교수는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억지 주장을 편다고 해도 우리에겐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증인 이용수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는 오늘 하버드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는데요. 램지어 교수의 주장을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그 교수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괘씸하게 생각하고 분하게 생각해가지고 더 나서지 않겠나, 열심히 하지 않겠나 무시하세요. 그것까지 신경 쓰지 마세요.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전화위복으로 삼아 위안부 문제를 환기시키는 계기로 삼자는 겁니다. 이 할머니는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해달라고 다시 한번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세월이 많이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참 바쁩니다. 할 거 다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국제사법재판에 수가 일본 총리하고 가서 이거를 완벽하게 따져서 법으로 판단을 내기를 저는 간곡히 애원으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말씀드립니다. 본인이 직접 겪은 역사적 사실이니 당당하게 재판을 받자는 이 할머니의 생각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다만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합니다. 여기엔 돈도 작용을 하죠.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다투는 게 아니라 국력을 다퉈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국제사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더욱이 일본이 재판에 응할 가능성도 현재로선 낮아 보입니다. 나치 독일의 만행이 만천하에 드러날 수 있었던 건 유대인의 막강한 힘 덕분이었다는 분석이 있죠. 어쩌면 우리나라가 아직도 약소국의 서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램지어, 조선인이 우물에 독탔을 수도, 역사 왜곡 상습범. 네, 이용수 할머니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하버드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요구를 했고요.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의 입장이 나온 게 있어요, 신 반장?
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대해서 공식적인 언급은 피해왔습니다. 외교부는 위안부 할머니 등의 입장을 조금 더 청취해보고자 한다면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는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반면에 일본 정부는 말을 아꼈습니다. 모태기 외무상은 어떤 생각으로 바라는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논평을 삼가겠다고 했습니다. 네, 결론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외교가 안팎에서는요. 한일 양국 모두가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기에는 양국 모두가 떠안아야 하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분석인데요. 그동안 일본 정부는 독도와 강제징용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 이렇게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만일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경우에는 일본이 독도와 강제징용도 같이 다루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독도는 명백한 우리 영토죠. 국제적으로 다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강제징용 문제는 식민 통치의 불법성이 핵심인데요. 재판부가 우리나라에 유리한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이 독도 문제까지 끌어들인다면 우리 정부로서도 위안부 문제를 쉽게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기에는 조금 이제 부담이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분석인데요. 어제 이제 이용수 할머니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또 특별한 호소를 했기 때문에 아직 대통령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잖아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일본도 위안부 문제를 재판소로 가져가는 데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1965년 청구권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로 배상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되면 전시 성폭력 문제가 다시 국제적인 조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유엔 인권위원회가 두 차례에 걸쳐서 위안부가 군사적 성노예 시설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거란 관측입니다. 네, 계속해서 관련 속보 저희가 챙겨보는 걸로 하고요. 자,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박지원 국정원장이 국회 출석해서 이명박 정부에서 정치인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있었다. 이거를 시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 공방도 이어지고 있는데 상당히 여야의 충돌이 거세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김병기 정보위 간사는 사찰 의혹은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보기관에 지시를 내 조직적으로 운영한 것이라면서 결국은 자료 제출과 특별법까지 가게 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명박 정부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도 불법 사찰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2009년 12월 16일 날 이러한 지시를 했는데 정치인에 대한 사찰 등을 지시했는데 이걸 하지 말라고 중단 지시를 내린 게 없습니다. 사실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됐다고 보는 것이 논리 필연적으로 맞긴 한데 확인은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네, 반면 야당은 이런 입장입니다. 요새 정치권에서 유행하는 표현인데요. 그 묻고 떠블로가 이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물론이고 김대중 정부 때까지 다 털자 이렇게 역공에 나섰습니다. 특별법을 비롯해서 모든 정권들 다 함께 하자. 그리고 DJ 정권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임동원, 신건 다 국정원장들 구속됐잖아요. 네. 불법 도청했잖아요. 그게 그 정권들입니다.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거론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사찰이 있었다는 게 임기 말에 확인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당시에 민정수석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이걸 하지 말라고 한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 사찰이 개인 일탈로 일단 결론이 났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정치 공방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또 지켜봐야 되겠네요, 논란을. 자, 지금 이제 여야가 이렇게 첨예하게 맞부딪히는 거는 역시 이제 재보궐선거가 50일도 남지 않은 이제 그런 정치적 상황이 또 한몫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여야 모두 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일단 보이는데 일단 여권에서는 부산시장에 도전 중인 박형준 예비 후보 쪽에 좀 공격의 좀 방향을 좀 맞추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박형준 후보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관련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했는데요. 박형준 후보 측에서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선을 그은 데 대해서는 오히려 불법 사찰을 시인한 거라면서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정치 공작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불법 사찰을 시인을 하는 것이에요. 불법 사찰은 맞기는 한데 이것은 정치 공작이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다라고
이미 그런 의미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불법 사찰을 이제 시인한 꼴이 되는 것이고요. 예. 이것을 정치 공작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을 먼저 말하면 되는 것이죠. 네, 다만 어제 정보위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은 박 후보가 불법 사찰에 관여했다는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이제 하태경 간사가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에서 박형준 혹은 당시 정무수석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이제 여기서 답변을 해줬어요. 네, 일단 이제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 또 눈에 띄기도 하네요. 네. 그리고요, 일부 언론에서 어제 저도 이제 어디더라? KBS인가 어디 보도를 봤는데 이명박 정부 당시 환경단체들을 상대로 한 4대강 불법 사찰 문건을 보도했는데 그 문건에 박형준 후보가 보고 라인에 있었던 게 확인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 KBS가 보도한 내용 맞는데요. 그 최근 환경단체들이 이명박 정부 시절 그 4대강 사업에 반대한 환경단체와 교수 등을 상대로 국정원이 불법 사찰한 내용이 담긴 한 장짜리 요약 문건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았다고 합니다. 문건에는 사찰 내용을 보고받은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특정돼 있었는데 정무수석과 홍보기획관 등이 보고를 받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 후보자는 이명박 청와대에서 정무수석과 홍보기획관을 지냈습니다. 박 후보자에게 관련 문건이 보고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네. 박지원 국정원장도 어제 이번 이슈가 선거에 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또 특별법이 필요한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보궐선거 이전에 어떤 결론이 나기는 좀 어렵지만 또 결론이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또 이제 여야 공방은 더 거칠어질 수도 있다. 이런 서로 이제 주장은 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드네요. 아무튼 재보궐선거 이슈 중에 하나가 된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 새벽 이제 북한에서 남성 한 명이 이제 월남을 했죠. 우리 군의 경계가 완전히 뚫렸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아침 동해 민간인 통제선 지역에서 수상한 남성 한 명이 붙잡혔는데요. 이 남성은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하고 헤엄을 쳐 남쪽으로 넘어온 뒤 통일 전망대 부근 해안가 배수를 통과한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군의 경계태세인데요. 어제 새벽 4시 20분쯤 검문소 CCTV에 이 남성이 찍혔지만 남성의 신병을 확보한 건 3시간 뒤인 아침 7시 20분이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 남성이 여러 차례 군 감시 장비에 포착됐지만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경계태세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네, 왜 이런 일이 또 반복되는지 좀 모르겠네요. 자, 좋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램지어 조선인이 우물에 독 탔을 수도 역사 왜곡 상습범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야권 재보궐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서울 부산시장 후보 토론 1차전이 어제 끝났죠. 서울에서는 나경원, 오세훈, 부산에서는 박형준, 박민식 예비 후보가 평가단 평가에서 일단 승리를 거뒀는데요. 흥행 실패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토론회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박준우 반장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한쪽은 냉탕, 다른 한쪽은 온탕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1차 토론회 얘기입니다. 4명의 후보가 2명씩 나뉘어서 1대1 토론을 벌였는데요. 어제 여정회에서 주요 내용은 간추려서 전해드리긴 했지만요. 오늘 발제에서는 하이라이트를 뽑아서 총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냉탕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토론회 일부를 열었던 오신환, 나경원 예비후보는 처음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요. 부동산 정책이 쟁점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청년들과 신혼부부에게 대출 이자를 1억 1,700만 원 지급하겠다라고 최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퍼주기 논란이 있다 보니 나경영 아니냐는 비판이 있던 공약이죠. 청년 신혼부부 주택 마련 시 대출 이자를 지원하겠다는 나 후보의 공약을 두고 오 후보가 퍼주기 논란이 있다고 지적을 한 거죠. 오 후보는 반값 아파트에 대출이자까지 지원하는 건 중복 혜택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나 후보는 공약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이미 반값 아파트에 대한 재정 혜택을 받은 분들이
또다시 대출이자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이다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공약을 잘 이해 못하신 것 같아서 너무 자꾸 이해 못한다 하지 마시고 다 안타깝고 이해하고 왜냐하면 있습니다. 계속 예. 똑같이 그런 말씀을 반복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는 건 뭐냐? 민간 분양 아파트도 사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에게 사다리를 두텁게 놔드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정치 성향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는데요. 오 후보가 나 후보의 확장성을 문제 삼은 겁니다. 나 후보가 워낙 강경보수다 보니 중도층을 끌어안는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우리가 강경보수의 깃발을 들고 결국에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은 나 후보님도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래서 뭐 자유주의 상식 연합인가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결국엔 가장 오른쪽에 계신 분이 그 얘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가장 오른쪽에 있죠? 그 정치학회에서 조사하는 거 보면 제가 우리 당의 의원들 중에서 오히려 중간에 가까운 이념 그런데 왜 성향으로 모든 나오기도 언론에서 하죠. 또 이번엔 온탕으로 들어가 보죠. 시종일관 날을 세웠던 두 사람과 달리 오세훈, 조은희 후보 간 토론회는 덕담의 장이었습니다. 한때 시장과 정무부 시장으로 함께 시정 활동을 했던 인연 때문인지 칭찬 일색이었는데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칭찬하면 알베르토도 답으로 칭찬 한번 해볼까요? 넌 진짜 남자 봐도 정말 잘생긴 것 같아. 감사합니다. 형, 제가 보기에는 요즘 MC 중에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맞는 말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조은희 후보를 적극적으로 띄워줬는데요. 조 후보의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하기도 했다고 털어놨죠. 칭찬해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은 우리 둘이 호흡 맞춰서 일하던 시절에 서울형 어린이집이라는 게 많은 부모님들이 그 혜택을 보셨는데 그 업그레이드 버전이 서초구에서 이렇게 바람직한 형태로 실험이 되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이런 게 진정한 위민행정이구나. 이게 서초구발로 시작된 그게 인공 그늘막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름이 뭐죠? 횡단보도 그늘막입니다. 위민행정의 저는 극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서초구에서 블록체인 그 교육과정을 만든 걸 보면서 일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두 후보는 원팀 플레이를 펼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공약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며 비판했습니다. 30만 호의 그 토지 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려면 적어도 면적으로 보면 송파구 면적 정도의 빈 땅이 필요합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해서 그 면적 전체를 다 활용해도 안 됩니다. 30만 가구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수치다. 안 되는 말씀을 책임 없이 하시는 거죠. 제가 또 박영선 후보가 지금 컨텐츠가 없으니까 문재인 정부의 이 무능한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을 전부 고문으로 영입하셔가지고 서울시정도 정말 무능한 재판이 되려나 걱정되는데 그래도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법이죠. 당원과 시민 등 1000명으로 구성된 토론평가단이 토론의 승자를 가렸는데요. 1부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2부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토론평가가 경선 결과에 직접 반영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토론이 끝난 후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자화자찬을 늘어놨는데요. 한국 정치의 토론 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시정 일관, 진지한 정책 비전, 튼실한 비전 토론이었습니다. 물론 서울시장 토론회는 정책 검증 위주로 서로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 없이 마무리가 됐죠. 하지만 정공관 위원장, 아무래도 부산시장 토론회는 안 챙겨본 모양입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어제 발제에서 박형준, 이현주 후보의 불꽃 튀는 인신공격 난타전을 다뤄드렸는데요. 여정에도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자주 챙겨보셨으면 한 바람입니다. 토론회 내용과는 별개로 토론회 시작 전 찍은 사진 한 장이 부설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후보들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등과 그 지도부와 함께 나란히 서서 손을 잡고 촬영한 기념사진입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악수 등 신체 접촉을 자제해달라고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때문에 경각심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건데요. 실제로 조은희 후보는 최근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여러 명과 X자 악수를 하고 단체 사진을 찍자 방역 지침을 어겼다고 공개 비판한 적도 있었죠. 자,
이번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안 대표는 어제 서울 경제를 살릴 4가지 목표라며 V4 공약을 내놨는데요. 글로벌 경제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4가지 목표가 있는데 저는 그걸 V4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PC를 컴퓨터 바이러스를 잡는 V3 백신 개발자였다면 이제는 위기의 서울을 구할 이런 목표, 4가지 목표를 현실화하는 시장이 되겠다는 게 저는 V4라고 하니까 맨 처음에 그러니까 맨 앞 글자로 한 4가지 키워드를 뽑은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안 대표 과거 자신이 안철수 컴퓨터 바이러스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V3라는 유명한 백신 소프트웨어를 만든 적이 있죠. 거기서 이름을 따왔다고 하네요. 서울을 지식산업 등에 기반한 글로벌 경제도시로 키우기 위한 4가지 백신이란 의미로 저런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지식 자본도시 서울을 만들겠다. 그리고 또 융합 경제 서울을 만들겠다. 또한 전 세계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코스모폴리탄 서울. 또한 공유가치 서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공약 내용들이 쉽지만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머릿속에 쉽게 각인되는 네이밍이 중요하겠죠.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할 때도 네이밍 마케팅을 주로 사용하곤 합니다. 윤창호법, N번방 방지법 등이 그 사례인데요. 이름만 들어도 법안 내용을 유추할 수 있고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야권 후보들도 공약 네이밍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나경원 후보는 부동산 공약에 원더풀 7대 공약이라는 이름을 붙여 홍보하기도 했었죠. 원하는 곳에 더 많은 집을 짓고 풀건 풀어드리는 부동산 원더풀 7대 공약입니다. 나 후보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민생구조기금에 숨통 트임론이란 이름을 달기도 했고요. 오세훈 후보도 청년 지원 공약의 일환으로 청년 취업 사관학교, 희망 2배 청년 통장이란 이름의 정책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재보궐선거가 이제 중반전을 넘어가고 있죠.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토론 전략, 공약 네이밍 등 여러 분야를 둘러싼 후보들의 경쟁도 그만큼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선거 뉴스 쉽고 재밌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국민의힘 1차 토론 배틀, 나경원, 오세훈 승리, 공약 네이밍 전쟁 폭군. 네, 중간에 이제 알베르토 모습도 좀 나왔는데 제가 이제 비정상회담 출신이잖아요. 네, 출신이라는 게 좀 매번 얘기할 때마다 좀 쑥스럽지만 한 번 출연했죠. 그때 시청률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로는 예능이나 드라마국에서 아무 연락이 없다는 게 참 씁쓸한 일인데 제가 이제 드라마도 소화 가능하니까 언제든 연락 기다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기회를 틈타서 얘기를 좀 해보고요. 오늘부터 시지프스라는 드라마 오늘 하는데, 시지프스 하죠. 네, 네. 거기 한번 좀. 거기는 이미 다 찍었는데요. 네. 자, 그렇고요. 이제 이틀에 걸친 국민의힘 1차 토론의 내용 이제 박 반장이 쭉 정리를 해보니까 이제 좀 눈에 확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은 어떤 일정을 소화했나요? 네, 야당 동향에도 항상 관심을 기울이는 여당 반장 류 반장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나경원 후보는 오늘 금천구청역을 방문해서 교통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요. 현재 공사 중인 경전철 난곡선 노선을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까지 연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난곡선 노선만으로는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는 건데요. 난곡선이 금천구청역까지 연장이 되면 금천 지역 주민들이 1호선, 2호선, 5호선 또 신안산선 등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앞서 신반장 발제 이후에 저희가 잠깐 얘기 나누긴 했지만요. 나 후보는 오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좀 더 자세히 소개하면요. 여전히 이 정권의 민정수석은 법무부 장관은 조국 전 장관이라는 게 핵심 주장입니다. 나 후보는 신 수석이 끝내 투명 인간 취급을 견디지 못한 모양이라고 이렇게 비꼬았는데요. 이어서 공격의 화살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돌렸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서울시장 후보들이란 분들은 미스터 친문, 미스 친문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이죠. 또 어제 국회 상임위에서 조국 지키기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참 구제불능이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 이렇게 쏘아붙였는데요. 친문 순혈주의에 완전히 매몰된 민주당 정권은 더 이상 고쳐서 쓸 수 없는 정권이고 교체해야 한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네. 예비 후보들끼리의 경쟁, 또 이제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고, 또 위에 또 이제 고공전쟁도 가열돼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선거가 다가왔음을 저희가 느낄 수 있는데 오세훈 후보와 다른 후보들 일정도 좀 짚어보면요. 요즘에는 토론회 일정 아니면요. 거의 매일 새로운 공약이 발표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오세훈 후보가 오늘 서울 구로구 산곡산업단지 공단 청사 앞에서 경제정책 회견을 열었습니다. 2032년 서울올림픽을 유치해서 2033년 서울경제 7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라고 선언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서울시장 당선 즉시 대한체육회 재개와 합동으로 유치 추진위를 구성하고 발족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국제적 스포츠 이벤트를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서울과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라고도 강조를 했고요. 또 문화 외교를 중심축으로 경제, 문화, 안보가 선순환하는 스마트 파워 전략으로 2032년 서울올림픽을 반드시 유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오늘 양재 AI 허브를 방문했는데요. 어제 발표한 V4 공약의 연장성산을 해서 찾은 걸로 보입니다. 안 대표는 이 자리에서 서울이 글로벌 경제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3가지 키워드는 자유와 융합, 첨단 테크놀로지라고 했는데요. 서울이 앞으로 발전하려면 지식 자본 도시가 돼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박오순 전 서울시장 때 시작한 AI 사업에 대해서 전임 시장 때지만 제대로 잘 시작했다고 생각한다면서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데이터와 AI 산업 발전을 위해 서울시만이라도 우선 공개할 수 있는 데이터 모두를 공개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부산 선거 관련 얘기도 좀 해볼게요. 박형준 후보에 맞서서 다른 후보들이 단일화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전에 이제 박 반장이 관련된 내용 이제 소개했던 기억이 나는데 단일화 움직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일단 오늘 그 박민식 후보랑 이현주 후보가 양자 단일화에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합의했다는 예, 거예요?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오늘 서울에서 만나서 단일화 일정에 합의를 했는데요. 박 후보는 박성훈 후보가 대답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이현주 후보와 양자 단일화를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후보도 처음부터 단일화 제안에 화답했다. 다만 박성훈 예비후보의 참여를 마냥 기다릴 수 없어서 빠른 시간 내 1차적으로 하자는데 박민식 후보와 합의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단일화는 박형준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반 박형준 연대 구성을 위해 다른 후보들이 첫발을 내디딘 셈입니다. 네, 앞서 박민식 후보가 이 박민식, 이현주, 박성훈 3자 단일화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현주 후보는 이에 호응을 했지만 박성훈 후보가 명분이 있어야 단일화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박민식, 이현주 두 후보 먼저 빠르면 이번 주 내로 양자 단일화 작업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동시에 박성훈 후보와의 단일화 작업도 별도로 추진할 예정인데 양자 단일화 과정에서 박성훈 후보가 참여 의사를 보이면 원샷 단일화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이후에 박성훈 후보와의 2차 단일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그 보좌관 면직 논란이 있었잖아요. 보좌관 면직 논란에 대해서 이제 공식 사과를 했네요. 그러니까 그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으로 정의당의 노동 존중 원칙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뒤따르게 한 것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사과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고요. 지난번에 이제 면직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당시 이제 보좌진에 대한 좀 비판의 목소리를 냈잖아요. 근데 당시 그 당시 이제 기자회견에 대해서 이제 면직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었고 경위를 설명하려 했던 것이다라는 그런 설명도 내놨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할게요. 냉온탕오간 국민의힘 1차 토론회 후보들 공약 발표 경쟁 치열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밑줄 친 한 줄은요. 잠수복 입고 오리발 차고 헤엄쳐 월남입니다. 앞서 국회 발제에서 잠깐 얘기를 나눴었죠. 어제 동해 민통선 일대에서 붙잡힌 북한 남성. 알고 보니까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해 바다를 헤엄쳐 넘어온 걸로 확인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 군의 감시 장비에 몇 차례 포착됐지만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계 실패란 지적,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게다가 이번 사건이 발생한 부대는 지난해 철책 귀순, 2012년에는 일명 노크 귀순을 겪은 곳이기도 하죠. 번번이 뚫리는 경계망에 재발 방지 약속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데요. 보다 근본적인 대책과 실천만이 신뢰를 찾는 길이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왜 웃고 있어요, 조 반장? 왜 이렇게 날 보고 웃어요, 이렇게? 아니.
아, 그냥? 드라마도 욕심을 내시니까. 아, 드라마가 어땠어? 예능 선에서 네. 마무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알았어요. 네.